김문수 후보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십니다. 고생 끝에 대성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의 MVP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김문수 저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듣기 좋은 상찬을 하면서 이제 뭔가 선거의 연대를 뜻하는 그런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럴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변에서 가장 그 우려 섞인 것이 손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가 그거죠. 저래 갖고 대선 비용 저 보전 받느냐. 예. 쉽게 말하면 15%를 얻어야 100% 보전을 받고 네. 그 절반을 얻으면 이제 절반을 보전 받거든요. 그 아래가 되면 꽝이고. 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그 포스터 비용까지 다 내고 네. 안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 공법이 다 인쇄해 가지고 네. 뭐 하면 기본적으로 20억이 된대요. 곳곳에 이준석 후보의 플래카드도 적잖이 걸려 있던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20억이 들고 예. 내가 지난번에 그 강지원 변호사님 출마해서 그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20억이 들고 네. 조금 서면 30억은 뭐 쉽게 나가는 돈인데 그 돈이 그 물론 지금 그 개혁신당은 네. 그 국회의원들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돈이 그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치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이제 빚을 내서 아마 돈을 쓸 텐데 네. 아니면 뭐 돈을 또 주변에서 끌어모으겠죠. 네. 그런데 보전을 못 받으면 다 빚지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로도 답답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그랬습니까? 이게 윤석열과 합쳤을 때 그 빚도 아마 그 국힘에서 다 인수를 다 했죠. 네.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그때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 다 물밑에서 그렇게 건너갔다라고 예. 보고 있죠. 네. 사실은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 많이 줄 테니까.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합쳤을 때 예.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예요. 아. 나는 과거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합쳤을 때 네. 정반대 효과가 났다. 아까도 그 말씀 잠깐 원래 한 하셨습니다만. 10%의 그 차이로 넉넉하게 이재명을 이기고 있었는데 네. 한 보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2주 전만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자료가 지금도 다 있어요. 네. 뭐 그 10% 차가 아니라도 적어도 7, 8% 이기는 여론조사 많았거든요. 네. 그 전화 면접 조사도 그렇고 ARS 조사도 그렇고 네. 다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유시민 농객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합시다라는 KBS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매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잘 알죠. 예. 매주 받아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좁혀 들어간 거예요. 안철수와 단일화를 딱 한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거의 근접을 해가 쫙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쪽에는 결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단일화가 되니까 첫 번째 효과로. 네. 그쪽은 결집을 하고 이쪽은 느슨해지고 이제 끝났다. 느슨해져 버리고. 네. 두 번째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게 갔을 수가 있다. 성향상. 이분 나는 이준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젊은 20 남성표. 네. 이게 아마 핵심일 거예요. 예. 이 표가 과연 김문수에게 올까? 아니면 이재명에게 갈까? 난 이재명에게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으로 다 가겠지만 예.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과 그 이재명 이 김문수의 단일화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네. 이번 그 토론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준석의 어떤 선명한 보수 성향이 오히려 가장 높았던 쪽은 이재명이에요. 네, 이준석이에요. 예, 이준석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잘하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어느 방송에서 이준석이 잘했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 김문수와 이 정치 토론에서 붙어서 정치 토론은 이제 더 민감한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과연 계엄 같은 경우는 이준석도 극렬하게 반대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에 찬성을 한 쪽일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준석이 이재명의 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겠느냐. 난 결국 이준석과 합쳐서 그 도움이 안 될 거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약자와의 동행에서 다 만났잖아요. 네. 이 우리 선거 참 묘해요. 약자의 편에 서면 표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게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이게 중산층 이하의 편에 서면 누구나 자기 자신은 늘 그 이 사회에서 가난한 축에 속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사실은 부자인데도 네. 연금도 많이 받고 집도 있고 이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난 내보다 더 고급차 타고 내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이 가난 아파트는 한 채 50억씩 한다는데 난 언제 그런 집에서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나 약자, 누구나 못 배운 사람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 선거는 이기려면 이쪽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걸 알아요. 이준석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준석도 이번에 약자와의 동행에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오세훈이가 그 이제 오래전부터 기획한 오세훈이 상표인데 네. 사실은 우리 선거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된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김문수도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손을 한번 잡자 이럴 때만 아주 냉정하게 뿌리쳤잖아요. 그런데 저 뿌리치면 언제까지 갈 건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김문수의 참모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선에서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준석과 끝내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편 앞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권자들은 마지막에는 될 사람에게 기웁니다. 사표 방지 심리. 예, 사표 방지 심리로 가령 보수층 그 지지자들 같으면 이왕이면 김문수를 찍어주자. 이렇게 투표장에 가서 선택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투표장에 딱 가면 권영국을 찍을 노동당 지지자들도 네. 이왕이면 이재명을 찍어주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국의 표는 얼마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이준석의 표도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표는 거의 2, 3%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 비용 이런 또 보지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물론 참모들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민을 안 하겠죠. 그런데 선거를 불과 한 이제 일주일 남겨놓으면 이제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예, 25일부터 들어가죠. 그 이전에 단일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로는 제로죠. 예. 내가 만약에 예. 그 김문수의 스핀닥터라면 난 무조건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만 워딩만 이준석은 정말 아깝게 놓친 고기였다. 이 정도로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약자와 동행 서울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러브레터를 보내는 느낌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재명과 차이가 한 10% 조금 넘는 차이가 나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이준석 10%가 아니고 한 20% 이상 차이 납니다. 물론 이제 갤럽이라든가 네. 이제 그 지표조사 MBS 지표조사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특히 토론이고 나온 에서는 지금 김문수가 받아 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거기에는 ARS 조사지만
한 11% 차이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주어는 김문수지만 이재명과의 이재명과의 차이가 있고 이준석하고 격차가 있는데 저는 이준석하고 격차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서로 그런데 좀 이준석의 그 지지도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계속 올라와서 네. 이제 적게 나온 데는 6%, 많게 나온 데는 한 9%까지 나오는 이런 쫙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이걸 김문수가 우선 보기에는 내 표에다가 이걸 이준석 표를 100%다 갖고 오면 그리고 컨벤션 효과까지 생겨서 으쌰으쌰 이래 되면 이건 이길 것이다. 네.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역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반전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전 카드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반전 카드 이재명의 말실수 말고 아까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전 카드가 내가 차마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뭔데요?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이것도 방송인데 얘기를 하면 진짜 반전 카드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러 가지 반전 카드 중에 개헌론이 나왔잖아요. 개헌론을 개헌론은 참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재명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자꾸 3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국회의원 총선 고 맞춰갖고 헌법 바꾸면서 부칙으로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2년 정도로 해라. 그래 국민들의 반석이라고 박수를 친다. 국민들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확 몰려든다.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들도 김문수가 한 2년 하는 건 우리 기다려줄 수 있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진영에 두뇌가 없어요. 그 주변에 두뇌가 있는 사람도 안 갑니다. 이미 인의 장막을 쳤기 때문에 내가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있었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3년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 저는 큰 원칙으로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한 2년 정도 안에 완성을 하고 반드시 제가 다음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명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한덕수 후보가 했잖아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니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3년과 2년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랬을 것이고 그럼 이재명이가 말하는 개헌론 있잖아요. 4년 연임제 운운하고 하는 그 개헌론은 사실은 전혀 먹히들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정반대예요.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얘기를 하면서 임기단축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마치 임기단축까지 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보이도록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임제라는 표현을 써서 따지니까 연임하고 중임도 구별을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개헌을 하는 나는 그게 해당도 안 된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인설법을 하면서 있는 법도 없애고 처벌하자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제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재판하는 것도 다 중단을 시켜버리고 하겠다는 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하여튼 김문수 후보가 이 개헌론을 딱 내세워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지난주부터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 안 나올까? 오늘 내일 계속 가슴 저리면서 봤는데 결국 이재명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TV 토론이 있는 날. 약간은 양쪽 후보들이 다 TV 토론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정치 토론에 있어서는 내란제 하나, 이 개헌론 하나 이게 중요 아이템일 겁니다. 이번 23일 날 있을 정치 토론에서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능수능란해요. 난 놀라운 게 벌써부터 거국내각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거국내각론이 나온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올 1월 중순에 제가 얼핏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국 내각을 만들 의향이다. 거국 내각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집권을 해도 예. 민주당 출신만으로 똘똘해서 내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신망을 받는 그러니까 김광일 같은 이런 분들을 내각에다 모시고 이거는 입을 좀 이거는 내 트레이드 마크에다 임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홍준표 총리 기용설 그런 그렇죠. 것도 거국 내각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힘 있는 자리는 안 주겠죠. 예컨대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국세청장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권력의 이 칼들은 그런 자리는 안 주겠죠. 대신에 뭐 예컨대 여성부 장관 저 이 말 잘못하면은 그쪽 부서에서 또 아니 그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없애겠다는 무슨데요. 그 이상 더 예를 드실까봐 제가 겁이 나서 그 다음은 예를 들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자리들 많아요. 공기업 그 사장 회장 중에 가령 예 들지 마십시오. 난내 같으면 뭐 금융회사 지주 회장 주면 연봉 20억 넘잖아요. 내부터 솔깃할 줄 몰라요. 나한테 그거 준다고? 아니면 내 미리 내가 초를 쳐버려야 되겠어. 뭐 네덜란드 대사를 준다? 뉴질랜드 대사를 준다? 그 놀기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거기 대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신다니까요.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 방송 다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지 마시라고요. 주 네덜란드 대사로 나가 계시는 그 얼마나 지금 현안이 많고 바쁘신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눈꽃을 새 없이 바쁘고 우리 교민들 살피시느라고 지금 연임이 없으신 분들한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대사 노르웨이 대사한테 바빴죠. 노벨상 때문에 그 외교관들이 한때 200명이가 있었어요. 노벨상 받아야 되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 계시는 대사관의 그 우리 이 외교관들은 그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현안 속에서 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데 나한테 대사를 준다면 나는 주 러시아 대사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형님 지금 망명 TV를 하고 있는 분이 무슨 대사예요? 망명을 가시겠다는 분이 짐바브웨 또 괜찮아요. 뭐 어떻든 지금 거국 내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사단만으로는 내각을 만들지 않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재명 캠프는 이미 모든 집권 플랜들이 착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캠프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뭔가 지금 한쪽이 나사가 빠져가 있는 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돈도 없다 그러죠. 플랜카드도 제대로 못 붙이죠. 그리고 캠프에 가니까 현역 의원들이 저쪽에는 막 절비하게 막 시끌시끌하는데 이쪽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럼 다들 어디 갔느냐? 쉽게 말해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던 사람 중에서도 아까 내가 나경원 의원 정도였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문에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또 뭐 이번에 드디어 윤석열이 탈당을 했으니까 자기가 지원유세 나가겠다. 한동훈 지원유세 한다고 해서 표가 얼마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제발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도움 주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다 한 발씩 빼고 있다가 지금 안철수도 그렇죠. 이제 돕겠다. 지금 뭐 하는 것들이에요. 홍준표는 하와이 가서 내가 왔다 하와이 이러면서 거기서 자기 사단 불러가지고 자 어떻게 할까 뭘 논의하겠어요. 이번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고 내가 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걸 논의하고 있겠죠. 홍준표 전 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오히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1시간 반 가까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앞으로 오늘이 5월 20일, 그다음에 본선거 투표일이 6월 3일입니다. 5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4일,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저 변호사께서 아까 운을 떼시다가 이 말은 아직 하면서 이렇게 꿀꺽 삼킨 말이 있어서 오늘 기어이 그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14일이 남았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 앞으로 남은 변수 무엇인지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합시다. 다음 주쯤 되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네. 저도 예. 오늘 당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예. 저녁에 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예. 만나서 내가 좀 강요를 할 겁니다. 이게 후보에게 좀 전해라. 아, 반드시 이걸 나가야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 여기서 제가 공개는 못 하죠. 근데 뭐 그게 통하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나는 이 체제 진정에서 우리가 이길 기회는 있다고 봐요. 네. 분명히 옵니다. 이 방송 시청자들이 또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대역전 드라마가 쓰여져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2030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만약에 체제 진정에서 패배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엄청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다들 총력진을 벌여야죠. 나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승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경도가 돼가지고 보수 국민의힘 못 믿어 김문수도 못 믿어 이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바뀌리라고 봐요.